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소환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꾸려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준비기를 엽니다. 현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했습니다. 탄핵 찬성을 후회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첫 거래일인 어제 국내 주식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대거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코스피는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또 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곳곳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집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할 경우 현직 대통령 사상 첫 검찰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첫 소식 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검찰의 1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두 번째 소환장을 보낸 겁니다. 검찰은 이번에도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실제로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검찰 조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마라톤 회의를 거쳐 검찰의 공개 소환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소환이 이뤄진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필요한 만큼 소환 일정이 공개되는 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사에 임할지 뿐만 아니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직접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또 윤 대통령 등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이첩했는데 체포영장 신청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회색 차량 한 대가 대통령실 앞에 도착하고 사람들이 줄지어 민원실로 들어갑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이 꾸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출석 요구서 제출을 시도했습니다. 18일 10시 공수처로 출석하시라고 지금 출석 요구서에는 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것이 비서실의 업무인지 알 수 없다며 수령을 거부했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공조부는 이미 등기 우편도 발송해 요구서 전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경이 번갈아 윤 대통령 소환 조사를 요구하는 가운데 계속 거부할 경우 대통령 체포나 구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찰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건 역시 윤 대통령 등 강제 구인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영장 반려 가능성이 있는 검찰 대신 공수처 검사를 통해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동시에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조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출석할 경우 친정인 검찰 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럴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권 주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동시에 윤 대통령 소환에 나서면서 이제 선택권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 논란은 남습니다. 친정인 검찰에 출석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박세현은 윤석열 총장 시절의 대검 국제협력단장입니다. 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윤석열과 호흡을 맞추던 사람입니다. 반면 공수처는 수사 역량 부족 지적이 이어져 온 데다 내란죄에 대한 기소 권한 자체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국회에서 이미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욕심 때문에 지금 신속한 수사를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 요청대로 검찰이 사건을 이첩해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해도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검찰 몫이 되는 겁니다.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내란죄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를 밝힌 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높은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의 이례적인 이중 소환의 문제점을 지적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로 지정했습니다. 네,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 금요일인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시간인데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어 윤 대통령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제1차 변론 준비 기일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 애초 헌재는 원칙에 따라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취재 결과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재판관은 현재 재임 중인 헌법재판관 6명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배당을 실시했다며 재판관 모두가 대등하게 탄핵 심리에 참여하는 만큼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재판관 회의에서 일정을 정리한 헌재는 이제 심판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10명 남짓한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고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 제출도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라는 점은 심판 절차의 변수로 꼽혔는데 헌재는 지금 상태로도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올해 헌법재판소에 들어온 8번째 탄핵 사건입니다. 네, 언제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인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붙은 사건 번호는 2024 헌나 8입니다. 탄핵건에 붙는 헌나 사건 부호를 감안할 때 올해 들어온 8번째 탄핵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서부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까지 올해 접수된 7건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손준성 검사 사건까지 줄줄이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접수 순서에 따라 상당 시간 이후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일축했습니다. 다른 사건들보다 먼저 심리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180일 안에 사건을 처리한다는 내부 규정을 떠나 심리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내년 4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다는 점도 헌재가 심판을 더욱 빨리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입니다. 7명에서 그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국민들이 어떤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조속히 변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서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헌재가 심판을 정지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헌재의 재량인데다 헌재가 신속한 심판 의지를 드러낸 만큼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헌법재판관 공석을 채울 후보자 3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로 꼽은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김한교 의원이 받은 의견서를 보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지난 대선과 총선 당시 여러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됐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도 같은 취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 후보자 역시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게 조심스럽다면서도 우리나라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 부정선거와 같은 역사적 경험 때문에 이에 관한 반성과 경계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뒤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책임론 공세를 받아온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탄핵 찬성을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며 마지막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 이로써 국민의힘은 또 한 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게 됐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안 가결 직후에도 대표직 유지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퇴했습니다. 최고위원들 줄사퇴로 지도부가 무너지면서 더 이상은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 전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고개를 숙이면서도 탄핵이 아닌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퇴 배경이 된 탄핵 찬성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비상계엄 선포 모두 여전히 옹호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한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이 위대한 나라와 그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정당화되지는 않을 거라며 견제의 말도 남겼는데 한 전 대표가 국회를 나서는 길에 함께한 지지자 일부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당 출범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5번째 비대위 체제를 겪게 됐습니다. 탄핵 비대위인 만큼 당내 경험 많은 인사가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중진들 사이에서는 모였지만 총의로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추려내지는 못했습니다. 구체적 인물은 거론된 게 없습니다. 다만 어떤 조건, 어떤 평판,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 와야 된다. 8년 만에 다시 탄핵 의강 앞에 선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으로 수습에 첫 발을 떼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싸늘해진 여론을 되돌릴 수 있을지가 비대위의 최대 난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틀 만에 국민의힘 대표직에서 물러난 한동훈 전 대표가 당내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회동엔 박정훈, 배현진, 김형동, 송석준, 유용원, 안상훈, 김소희, 김상욱, 김혜지, 정성국, 조경태 의원 등 친한계 의원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정치 얘기는 처음부터 하지 말자고 선을 그었다며 서로 격려하는 차원의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의원들을 향해 담담하고 단단하게 하자는 말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폭풍 속 사퇴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신이 냈던 5차례에 걸친 입장글을 정리해 올렸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됐고 국민과 함께 막겠다.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겠다. 군경은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국회에 계엄 해제안 결의 직후 대통령을 향해 국민과 국회 뜻을 존중해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 해제를 선포해달라고 요구한 대목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경제와 민생만이라도 협의체를 만들자고 거듭 압박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벌써 대통령 노름에 빠진 거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뒤 열린 첫 지도부 회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했다며 여당의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당을 향한 총구를 거두지는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광적인 행위를 옹호하고 윤 대통령을 되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내란이 진행 중입니다.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인사들을 만나 한국에 투자할 기회라며 탄핵 정국 속 경제교류 방안을 논의하는 등 경제 외교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사실상 지도자 이미지 구축을 위한 행보란 분석인데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벌써 대통령 노름에 빠진 거냐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가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이 되려 재판을 늦추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의원총회 결의문도 채택하는 등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꼼수를 써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첫 상견례 자리를 정하는 데도 신경전을 벌이는 등 주도권 싸움이 한창입니다. 탄핵 정국과 국정공백 우려 속 상대당의 힘을 빼려는 수싸움은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내일 만납니다. 권 대행은 국회 관행에 따라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인사를 가겠다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도 답이 없다며 자신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오후 당대표 권한대행이 된 뒤 이 대표에게 다시 연락해 답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제2요구안, 이른바 거부권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사법과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은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숙고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와 더 소통하고 관련자들 의견을 들은 뒤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김서구 법무부 차관 등 7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민주당 추천인 이석범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계엄 사태는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라는 헌법적 지위를 가진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충격 속에서도 나흘 연속 상승하던 코스피가 장중 거세진 외국인 매도세에 밀리며 2,490선을 내줬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미국의 정책금리 결정을 앞두고 경계심에 외국인 매도세가 커졌고 그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한때 1,438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류완웅 기자입니다. 5일 연속 상승하는 듯했던 코스피가 장중에 2,500선 아래로 내려가며 결국 2,488.97로 마감했습니다. 5일 연속 순매도를 했던 외국인은 장중에 4,700억 원 이상 순매도 규모를 키웠고 이로 인해 코스피는 5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선 오는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결정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1월부터는 동결로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속도가 주춤해질 것이라는 어떤 기대, 그런 것들이 원화의 약세, 달러 강세로 나타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어떤 매도 압력을 좀 더 키웠지 않았나라고 좀.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 순매도를 했지만 개인이 2,000억 원 이상 순매수로 맞서 지수가 5일째 상승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는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쳐 1,430원 초반에서 출발한 환율은 한때 1,440원에 근접한 1,438.2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환율 상승은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수입 물가와 내수 경기, 설비 투자에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외 신인도 저하를 통해서 국내 수출업 기업들의 외화 자금 조달 비용을 상승을 시켜 기업들의 투자 부진, 이에 따른 성장 하락 국면을 악순환적으로 만들게 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엄 충격에 요동친 환율이 미 연준의 금리 결정에 따라 다시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환율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불안합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8년 만에 다시 탄핵 정국을 맞닥뜨리면서 연말 송년회 등 모임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네,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시장에 먹구름이 짙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관공서와 공공기관들이 밀집한 서울 중구의 삼겹살집입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단체 예약 취소 건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10대건 정도 됩니다. 한 4, 50명, 6, 70명 단위로 회사 사정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면 시국이 좀 안 좋아서 저희가 취소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식당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집회 인파가 몰리며 카페나 편의점 등의 매출은 올랐지만 저녁 장사를 주로 하는 식당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예약 취소건이 조금 생기기 시작해서 현재 지금 12월에 좀 많이 영업을 해야 되는 이 시즌에 조금 취소건이 생겨서 실제 지난주 자영업자 500명을 조사해봤더니 절반가량이 단체 예약 취소 등의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습니다. 문제는 연말 특수가 사라지는 건 물론이고 경기가 얼어붙는 현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소비자 심리 지수는 5달 동안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을 의미하는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달 향후 경기 전망 지수가 1년 중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전국 불안 여파로 내수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탄핵안 가결 뒤 열린 첫 긴급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소상공인에 힘을 보태달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모임과 행사를 진행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물가로 가뜩이나 침체한 경기 속에 연말 특수마저 빼앗긴 자영업자들은 찬바람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자와 금액이 4년 만에 증가 전환한 가운데 집을 사기 위해 퇴직연금을 당겼었다는 사람이 3만 4천 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가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연 3.35%로 10월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말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높였던 대출 문턱을 점차 낮추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일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비대면 대출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한국산 고대역폭 메모리와 반도체 장비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한 가운데 정부가 업계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기업 현장 어려움을 덜기 위해 산업부와 특허청이 KC, KS 시험 인증 업무를 상시 점검하고 첨단 산업 분야의 신속한 특허 심사를 위해 조직 안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은 5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인테리어 플랫폼은 입점 시공업체 가운데 실내 건축 공사업 등 전문 건설업 등록업체에 전문 건설업 배지를 달아 믿을 만한 업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사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들의 가격 할인을 막은 파세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3,700만 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 상임위원 3명을 공무원으로 바꿔 방심위를 국가기관화하는 법률 개정에 대해 방심위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메일유업이 메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200ml 일부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사고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눈비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눈비가 그치고 나면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 내일 중부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갑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후부터 경기 서쪽 지역에는 제법 굵은 눈이, 서울에도 가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가 들어온 건데 밤사이에는 중부뿐 아니라 호남과 제주를 포함한 서쪽 지역에도 눈비가 점차 확대합니다. 눈으로는 1에서 5cm, 비로는 5mm 정도로 양은 많지 않고 내리는 시간도 길지 않아 오늘 아침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눈비를 뿌린 비구름 뒤로 곧바로 상층 기온이 영하 3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뒤따라 내려옵니다. 17일 화요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 온도는 영하 5도 내외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 일부 중부 내륙은 영하 10도를 밑돌 걸로 보입니다. 특히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서울이 영하 11도까지 내려갈 걸로 보여 실제 기온보다 훨씬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추위 속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은 북서풍이 산을 넘어 더 건조해지면서 메마름이 한층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는 주 후반에 잠깐 주춤하겠지만 다음 주 초에 다시 강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에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윤 대통령이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에 내란죄 1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 피의자라고 밝혀왔지만 내란 혐의의 정점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한 것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혐의로 출석입니까?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데 이어 출석 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직접 챙긴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계엄 선포 전 경찰 수장을 불러 장악할 기관 등 지시 문건을 건네고 선포 이후에도 군과 경찰에 직접 전화해 의원 등의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이 잇따랐습니다. 결국 검경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변호인단을 구성해 검찰과 경찰 수사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아직 출석에 응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닌 만큼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만약의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알린 날, 검찰 특수본도 2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양측이 경쟁적으로 대통령 소환 조사를 요청하자 대통령도 변호인단을 구성해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통보받은 날짜에 출석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듭 조사에 불응한다면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도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는 만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의지는 있죠. 저희들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은 검찰의 첫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서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호인단 윤곽이 잡힌 만큼
또 다른 이유를 들며 조사에 불응하면 신병 확보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지난 주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시민들의 촛불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제 탄핵 심판을 절차를 진행할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집회를 열고 헌재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맞는 첫 평일 저녁이었지만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등 1,500여 개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와 직선거리로 500m 떨어진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의 공은 헌재로 넘어왔다며 조속한 탄핵 절차 진행과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야 하긴 하지만 그 전까지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월요일이지만 나왔습니다. 어김없이 응원봉이 등장했고 주최 측 추산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시민 2,000명이 모였습니다. 10대, 20대 애들이 막 그렇게 윤석열을 타도하고 윤석열을 처단하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 그 기성세대로서 오히려 나이 먹은 사람들이 빚을 진 것 같아서. 비슷한 시각 서울 보신각 앞에서도 시민단체 촛불 행동이 주최하는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익숙한 음악에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가사를 바꿔 부르며 공연장 같은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집회지만 약간 K-팝 콘서트 같기도 하고 정말 평화로운 방식으로 힘차게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사의 사회학 교재 같은 촛불행동 등이 이번 주 평일 저녁 내내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 인근까지 행진하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당하기 때문에 탄핵안 가결 자체가 무효라며 광화문 등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한미일 협력이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해 여전히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긴밀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バイデン大統領とハン・ドクス韓国大統領代行の電話会談が行われたものと承知をしております。複雑化する国際的な課題に効果的に対応する上で、日米間の戦略的連携はこれまでになく重要であります。 이시바 총리는 지난 주말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일 관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どうなるか推移は全く見通せませんが、私どもとして引き続き緊密に意思疎通を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ためにあらゆる努力を傾けたいというふうに。 일본 언론들은 혼란 상황을 앞다퉈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한덕수 대행이 경험은 풍부하지만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긴 쉽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윤 대통령이 정권 기반을 잃고 트럼프 당선인이 재등판하면 한미일이 크게 삐걱거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함께 대응할 수 없게 된 것을 우려합니다. 한국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한일 관계가 냉각할 수 있다는 점도 일본으로서는 걱정입니다. 일본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의 전국 혼란에 일본인 70% 전후가 향후 한일 관계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아베 전 총리의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를 따로 만났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의 조기 회동에 실패한 이시바 총리로서는 매우 뼈아픈 대목인데 외교력 부재라는 비판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전국 불안 그리고 내년 트럼프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이시바 정부의 주요 외교 정책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에 대한 중국 정부의 첫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내정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재삼 부각했습니다. 속내가 무엇인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의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처음 열린 중국 외교부 브리핑. 공식 입장은 앞서 2004년과 2016년 탄핵 사태 때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한국의 내정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는 취지입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번엔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재삼 부각했다는 겁니다. 韩国是中国的重要近邻和友好合作伙伴，推动中韩关系健康稳定发展，符合双方的共同利益。 여기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와 전략적 연결고리가 약해졌다는 중국의 고심이 깔려 있습니다. 먼저 북러 군사 밀착이 파병으로 이어지면서 북중 관계는 여느 때보다 냉랭하다는 평가입니다. 수교 75주년 우호의회 폐막식의 연내 개최마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결정적 증거입니다. 友好年闭幕式将在何时举行？谢谢。你提到的这个问题，如果有消息，我们会及时发布。 트럼프와 김정은의 빅딜이 제기될 경우 북중 사이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한중 관계 회복에 공을 들여왔지만 난데없는 계엄령과 탄핵 정국 속에 맥이 끊겼습니다. 내년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10년 만에 성사될 시진핑 주석의 방한 준비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하필 양국 대사 교체 시기와도 겹치면서 자칫 현지 소통 창구의 장기 공백 우려마저 제기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쥐고 있다며 미국의 미사일 배치에 맞서 미사일 제한을 풀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도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은 북한군 파병에 관여한 김영복 등 북한 고위 관리들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며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군과 러시아군 연합부대 소속 200명이 전사했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이 나온 날, 푸틴 대통령은 국방부 확대회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확고한 전략적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에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마을 189곳을 점령했다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서방이 러시아를 레드라인으로 몰아가고 있어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려 한다며 그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Если США приступят к развертыванию таких систем, то все наши добровольные ограничения нами будут сняты. 이에 맞서 국제사회는 대러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러시아 군사 지원에 연루된 북한 김영복, 노광철 등 개인 54명과 함께 기관과 법인 30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은 러시아 내 북한군을 지휘하고 있고 노광철 국방상도 이번 파병에 직접 관여했다는 설명입니다. We've been together on this with Ukraine and we will continue as long as it takes. 미국 정부 역시 김영복과 리창호 정찰총국장을 포함해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과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10개국과 EU는 같은 날 공동 성명을 내고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며 경제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북러 밀착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흑해와 아조우해 사이 케르치 해협에서 침몰한 러시아 유조선 2척에서 약 3,700톤의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국영 리나노보스티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사고 해상 인근에 있는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 당국은 연료가 아직 해안가까지 흘러오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북한과 러시아 간 정기 여객철도 운행이 4년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러브 국경지대에 있는 하산철도 검문소에서 우수리 세관 직원들이 북한행 여객 열차를 승인하면서 러시아인 2명이 탑승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북한의 외화벌이 노동자가 러시아로 파견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고 북한 병력과 포대가 러시아 철도를 타고 우크라이나 최전선까지 투입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에서 올라프 숄츠 총리에 대한 불신임이 확정되면서 독일이 내년 2월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독일 의회는 현지 시각 16일 숄츠 총리가 발의한 신임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07표, 반대 394표, 기권 116표로 부결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내년 9월로 예정됐던 총선이 2월 23일로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프랑스 북부에서 20대 남성이 연쇄 총격 사건을 벌여 5명이 숨졌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오후 덩케르크 인근 세 곳에서 화물 운송업체 사장과 경비원 2명, 이주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이 남성은 첫 범행 2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에게 범죄 경력이 없으며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저렴하고 안전하다는 장점을 가진 든든 전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원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전세는 보증 시스템이 약해질 거라는 우려 때문에 세입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한 빌라. LH가 최근 모집한 분양 전환형 든든 전세인데 신청 경쟁률이 1,59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또 다른 든든 전세 한 채에도 1,353명의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주변 시세 90%의 싼 값으로 살다가 6년 뒤엔 6년 전 감정가와 현재 감정가의 평균의 싼 값으로 분양까지 가능한 장점 때문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 주택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6년 임대 후에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도가 부쩍 높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전하고 저렴한 전세에 대한 수요는 이처럼 뜨겁습니다. 하지만 현실적 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금 보증을 받기가 점차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대신 갚아준 전세 보증금의 액수는 최근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2021년 5천억 선이었던 대위 변제액은 22년 9천억 원을 넘어서더니 지난해엔 3조 5천억 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의 타개책으로 허그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재 집값의 90% 이하인 담보 인정 비율을 8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한 부동산 전문업체가 실제로 이렇게 될 경우를 계산해 봤더니 지난해 체결된 전국 빌라 전세 계약의 69% 이상이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이제 실거래가 연립 다세대 기준 2023년의 데이터랑 이제 공동주택 가격 2024년의 데이터를 이제 더 강화된 요건으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 했더니 이제 빌라의 69% 정도가 가입이 불가하다라는 다시 재보증이 불가하다는 이런 우려가 커지자 허그는 일단 담보 인정 비율을 80%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보증 축소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나마 유예 기간을 좀 길게 주면 시장의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진단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의 불안은 전세 시장에 여전히 짙게 깔려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네,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북 예천군 용궁면에 있는 왕복 4차선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2차선에 세워진 대형 크레인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3명이 골절 등으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운전기사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택시에서 불이 나 차량을 모두 태운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고장으로 2차선에 멈춰서 있던 크레인을 택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서쪽 지방에 내리던 눈비는 모두 잦아들었는데요. 다만 전남 서해안은 오늘 오전까지, 제주도는 오후부터 강수구름이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위 속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출근길 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현재 영동 북부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동해안과 일부 수도권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동과 경북 지방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예년 이맘때 초겨울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9도, 청주 영하 1.1도, 부산 3.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강한 한기가 밀려오며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도, 광주와 대구 7도에 그치겠고요. 영하권 체감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밤 충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내일은 호남과 울릉도 독도, 제주 산간에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또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